안녕하세요. 한 사람의 외로움이 불러온 엄청난 파장을 목격했던 40대 여자입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불릴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죠. 남은 삶을 평생 한 몸처럼 살아갈 동반자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유일하게 스스로 골라잡을 수 있는 가족복이 배우자 복이라더군요. 그러니 그만큼 배우자를 만나는 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몸의 일부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그 배우자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눈앞에서 직접 지켜봤답니다. 그리고 그 파장으로 인해 집안이 뒤집어졌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나이 28에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 후에도 쭉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죠.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쭉 같은 지역에서 자랐거든요. 고등학생 땐 제가 전교 회장이었던 남편을 짝사랑하기만 했었는데 사회에 나온 후 회사원이 된 남편을 우연히 다시 만나 인연이 되었던 거죠. 난 우리 진실이가 자네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 아빠는 아직도 가끔 남편과 제가 인연이 된 걸 신기해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 또한 저희 시아버지와 고등학교 시절 2년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그것도 우리와는 반대로 아빠가 시아버지의 선배셨죠. 두 분은 서로 성격이 잘 맞아 성인이 된 후에도 자주 만남을 이어가셨다고 해요. 때문에 엄마와 시어머니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요. 자식 없이 부부끼리만 가끔 모임을 가지셨으니 저와 남편은 부모님들은 저와 남편의 인연을 몰랐다가 결혼할 때가 돼서야 알았던 겁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후엔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종종 모임을 가지기도 했어요. 때문에 제 남동생과 손아래 시누이 또한 결혼한 후 타지로 이사 가기 전까진 모임에 참석해 다 같이 친하게 어울렸죠. 원래도 친하셨던 양가 부모님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 굉장히 절친해지셨어요. 같은 상권 내에 가까운 맞은편에서 아빠는 식물 모종이나 씨앗을 팔던 종묘사를 하셨고 시부모님께선 큰 방앗간을 운영하셨습니다. 가게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주부인 저희 엄마까지 합세해 내부는 방앗간 앞에 종종 모여 앉아 친목을 다지셨죠. 재수 씨,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젠 재수 씨라고 부르면 안 되지. 사부인, 이거 상추십니다. 집 앞 텃밭에 심고 싶다고 하셨죠? 다른 것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유, 감사해요. 다음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고기 구워 먹을 때 따 먹으면 되겠어요. 이거 방금 찐 백석인데 얼른 의자 가지고 오셔서 좀 드세요. 언니, 언니도요. 너도 이젠 우리 남편처럼 나한테 사부인이라고 불러야지. 그저 바깥 사돈? 하긴 나도 영 어색해서 호칭이 입에 안 붙긴 한다. 차차 다들 익숙해지겠죠. 여보, 이거 의자 위에 깔고 앉아. 엉덩이 따뜻하게. 바깥사도는 사부인한테 참 잘하십니다. 아무렴 그래야지요. 사부인이 평소에 바깥사돈을 얼마나 챙기시는데요. 저희가 결혼하기 5년 전 암으로 제 작은 아버지를 먼저 보냈던 아빠는 저희 시아버지를 마치 친동생처럼 가까이 여기셨는데 그런 시아버지께 지극정성의 시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이가 좋으셨지만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였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두 딸을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손녀사랑도 시어머니 앞에선 맥을 못 출 정도로 시어머니를 아끼셨죠.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바라볼 때면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저거구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주 크나큰 불행이 우릴 찾아오고 말았어요. 안 돼, 여보. 난 당신 없인 하루도 못 살아.
시어머니는 원인 모를 급성 폐혈증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비극의 가족들은 모두 큰 비통에 빠졌죠. 남편과 저는 막 돌이 지난 둘째와 4살 된 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시누이는 울다가 쓰러지기까지 해 심해부가 들쳐왔고 응급실로 달려가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크게 낙심하셨고요. 문제는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잃어선 안 될 한 사람을 잃은 사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 건지 저는 저희 시아버지를 보며 알 수 있었죠. 시아버진 어떨 땐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목이 찢어져라 오열을 하셨고, 또 어떨 땐 마치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셨어요. 이건 꿈이야. 얼른 깨라. 빨리 깨. 김동환이 멍청한 자식아. 빨리 어떻게든 잠에서 깨라고. 아버님, 여보, 아버님 좀 알려봐. 아빠, 아버님이 자꾸 자기 머리 때리셔. 끝내는 스스로를 마구 때리시던 시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한동안 딸들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일을 나갈 땐 친정 엄마께 딸들을 부탁했고요. 네 시아버지 어제도 밥상을 그대로 물렸어? 네, 어제 하루 종일 드신 거라곤 아침에 조금 떠드신 죽이 다예요. 정신과에 모시고 가서 상담 받으려고 해도 통 거부하시니 정말 걱정해요, 아빠. 저희 부모님 또한 시아버지가 걱정되어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타지에 살며 육아 일을 병행하던 시누이는 저와 남편에게 매일 전화를 해 시아버지 안부를 물었죠. 그렇게 온 식구들이 불안에 빠져 있을 때 결국 우려하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여보, 얼른 119 불러. 얼른. 모두가 잠든 새벽, 시아버지는 다량의 약을 복용하곤 극단적 선택을 하셨더군요. 그런 시아버지를 출근 전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려던 제가 뒤늦게 발견한 거죠. 다행히 병원에 실려가신 시아버지는 위세척을 하신 후 무사히 깨어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오열을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저는 난생 처음 보았죠. 사돈, 아니 김동아, 이 자식아, 목숨이 우습냐? 우스워. 자네 그렇게 가면 남은 자네 자식들의 가슴에 남을 상처는 어떡할 건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네가 이러면 하늘에서 재수씨가 좋아할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재수씨 가슴에도 남은 가족들 가슴에도 대못을 박는 일이야. 제발 살자 동아나. 내가 이렇게 빌게. 형님, 대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렵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무섭습니다. 저는 집사람 없이 어떻게 사는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대체 뭐라고 살아야 하죠? 뭐든 해. 방앗간도 다시 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하게. 그렇게 1시간, 2시간 쌓이면 하루가 흐르고 또 1년이 흐를 거야. 그러다 보면 또 그 삶에 적응하게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동생. 내가 자네만 보면 억장이 무너져서 살 수가 없네. 죄송해요, 형님.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아빠는 아예 가게 문까지 닫고 며칠 동안 입원한 시아버지 병실에 붙어 계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시아버지는 아빠에게 위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 두 분은 전보다도 훨씬 더 자주 붙어 다니셨거든요. 퇴원한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지금까지도 주위에 많은 폐를 끼쳤는데 너희와 쭉 함께 살게 되면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내 미안해서 그런다. 나 더 이상
스스로를 쓸모없이 패만 끼친 인간으로 여기고 싶지 않아. 날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렴. 난 이제 괜찮으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님, 그럼 저랑 이것만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정신과 상담도 받으러 가요. 약속 안 하시면 저희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가요. 남편과 전 끝내 시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받아낸 것이 저 약속이었죠. 이후 병원에 다니며 시아버지 우울증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여전히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에 자주 슬퍼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밥도 드시고 시간이 지나자 가끔 웃음을 보이기도 하셨죠. 저와 남편은 멀리 살던 시누이모까지 시아버지를 더 잘 챙겨드리려 노력했고 제 친정 부모님 또한 시아버지와 자주 만남을 갖고 놀러 가실 때도 꼭 시아버지를 껴서 세 분이서 놀러 가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년 뒤 시댁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폭풍이 조금씩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어요. 당시 시아버지는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 한쪽이 골절당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까지 받으셨던 터라 시아버지는 한동안 입원을 하셔야만 했죠. 아버님, 정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걱정돼서요. 괜찮아. 너도 태연이도 애들 보랴 일하랴 바쁜데 어떻게 계속 병원에 붙어 있어? 어멈 너 일하는 내과 병원도 요새 사람 없어서 바쁘다며? 그리고 여기 간병인 분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얼른 일하러 가봐라. 출근 늦겠다. 며느님이 아주 효부시네. 사장님은 제가 잘 돌볼 테니까 며느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시아버지를 위해 저와 남편은 업체에 연락해 간병인을 불렀어요. 저희 시아버지보다 6살이 어리다던 간병인 아주머니는 정말 살뜰히 시아버지를 돌봐주시더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 분의 사이가 단순히 환자와 간병인 사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하세요. 제가 밥 먹여드릴게요. 두 팔은 멀쩡한데 뭐하러 그래요? 난 괜찮아요. 원래 환자는 어린애처럼 어리광도 부리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옳지. 잘 받아 드시네. 그러고 계시니까 마치 몸만 큰 어린애 같네요. 아주 귀여우세요. 처음 병실 밖에서 두 분의 모습을 봤을 땐 솔직히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날로 밝아지시는 것이 시아버지가 간병인 분께 마음을 많이 여신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 퇴원 후에도 두 분은 만남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아버지께선 친정 부모님과 우리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죠. 재혼? 사돈. 물론 재혼이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내 나이가 벌써 67입니다. 물론 요샌 100세 시대라지만 사람 인생이 얼마나 길 줄 알고 시간을 들인답니까? 우리 나이엔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가고 처음으로 내가 마음을 붙인 사람입니다. 내가 참 많이 기댈 수 있게 그 사람이 다 받아줬어요. 게다가 그 사람 살아온 세월이 참 고됐더군요. 전 남편이 돈도 안 벌고 술만 마시면 집안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수는 망난이었다는데 두 아들 결혼할 때 혼주석은 두 자리 다 채워주고 싶어서 자식 생각으로 버티다가 자식들 다 결혼시키자마자 이혼한 거래요. 사돈, 나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나 챙겨주는 이 사람이랑 여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람 아픔을 감싸주고 싶고요. 어머마, 태연아, 다 늙어서 추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날 위해서 한 번만 이해해다오. 시아버지도 시아버지의 인생이 있는데 저와 남편이 뭐라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저와 남편은 당시 시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찾아준 간병인 분께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위에서 재혼 가정의 안 좋은 결말을 많이 봤다던 친정 아빠만이 유일하게 우려를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아빠도 차마 더 이상 의견을 내지 못하셨죠. 그렇게 간병인 분은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셨습니다. 남편은 나이 37에 갑자기 새어머니, 그러니까 계모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은 뭐라고 불러야 하지? 글쎄, 주위에 물어보니 아버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들 하더라. 아버진 그냥 편한 대로 부르라고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게 낫겠지? 호칭으로 많은 고민을 했던 저와 남편은 결국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간병인 분을 어머니와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부터 글의 편의상 간병인 분을 남편의 계모 혹은 계모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모는 시아버지 방앗간을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두 분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음 붙일 새 배우자를 만난 시아버지 얼굴은 날이 갈수록 밝아지셨고 계모 또한 그런 시아버지께 굉장히 다정하셨고요. 시댁에 올 때만 계모와 마주쳤던 시누이도 웃음꽃이 핀 시아버지 얼굴을 보곤 계모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재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부터 계모는 점점 포악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말끝마다 트집을 잡더니 나중엔 남편과 제가 보는 앞에서 시아버지께 별것도 아닌 일로 마구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시엔 두 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본성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난 아빠는 씩씩대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에 방앗간 쪽 보면 자꾸 그 옆에 내가 네 시애비한테 삿대질하고 언성 높이고 막말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더구나. 내가 사돈지간이라 가서 갖다 붙다 쌍소리 퍼볼 수도 없고 네 시애비는 그냥 듣고만 있는 모습에 내 화병이 날 것 같았다. 대체 그 여잔 왜 그렇게 네 시애비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라니? 남의 험담을 안 하는 저희 친정엄마도 계모의 행동이 어지간히 심했는지 언짢은 기색을 보이시더군요. 게다가 계모는 처음엔 웃으면서 하던 명절 제사도 손을 놓았습니다. 모든 음식은 결국 저와 남편 둘이서 도맡아 했죠.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 뭔 밥을 줘. 내 조상이어도 귀찮아서 못하겠구만. 아이고, 명절이라고 하루 종일 송편 빚고 파느라 힘들어 죽을 뻔했네. 내가 하필 방앗간한 영감탱이를 만나가지고는 여보, 나 돈 좀 줘요. 우리 자식들 만나서 용돈 좀 주고 오게. 심지어 방앗간 일은 대부분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가 도맡아 했건만 계모는 끊임없이 투덜대며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시아버지 지갑에서 지폐를 다발로 꺼내 자기 자식들을 보러 가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저와 남편이 열심히 한 명절 음식들을 무더기로 다 싸서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사람 성질도 참. 하긴 방앗간 일이 힘들긴 하지. 우리끼리 밥 먹자.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도 자기 자식 보고 싶었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자식만 챙겼구나. 같이 고생해서 본 돈인데 내가 자식들 줄 돈도 미리 챙겨줬어야 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저녁에 준이랑 박서방 온다고 했지? 그때까진 저 사람이 돌아오면 좋으련만. 아버님, 요즘 어머님이랑 무슨 문제 있으세요? 자꾸만 아버님에 대한 태도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저 너무 걱정돼요. 괜찮다. 사람이 어떻게 한결같이 친절하기만 하겠니? 그래도 나랑 살 부대껴주고 사는 고마운 사람이다. 평소에 나한테 잘하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 물론 계모의 자식들도 중요하고 두 분이 함께 돈을 버신 것도 맞죠.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꼭 저렇게 말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계모를 어떻게든 감싸보려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애처로워 보이기도 하더군요.
마음이 공허하셨던 시아버지는 계모에게 이미 많은 정을 주신 것 같았거든요. 몇 달 뒤 부모님을 보러 친정에 갔던 저와 남편은 아빠에게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시애비랑 사는 그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왜요?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날이 갈수록 네 시애비한테 하는 행동이 심해지잖아.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다고 난리기에 방앗간에도 안 찾아가고 가게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봐도 보기만 했는데 어젠 뭐라고 시애비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니 쌀가루 바가지로 퍼서 네 시아버지한테 뿌려버리더구나.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말이야. 내가 거기서 열딱지가 나서 가서 한마디 했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망신줘도 되는 거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히려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 자기가 자기 남편이랑 지지고 볶든 뭐라든 남의 가정사에 신경 끄라고. 내가 너무 복장이 터져서 나중에 너희 시애비를 따로 찾아가서 말했다. 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냐고. 그냥 갈라서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이 시애비가 불쌍한 사람을 자기까지 버릴 수 없다고 나약한 소리나 해대고 있는 거 아니겠어? 네 시애비도 마음 붙일 사람이 그 여자뿐이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게지. 아유, 답답해서 정말. 그 얘기를 들은 남편과 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시댁에 달려가 계모에게 따져 물었는데 계모는 오히려 남편에게도 역정을 내더라고요. 네 장인한테 듣고 온 거지? 아휴, 세상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가 아니라 장인 편을 들어? 내가 괜히 그런 짓을 했겠어? 다 네 애비가 내 속을 뒤집어 놨으니까 그런 거지. 너도 말만 어머니 어머니 하지. 날 네 장인보다 남 취급하는 거지? 당신은 뭘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서 있어요? 아유, 꼴보기 싫어. 길 막지 말고 저리 비켜요. 계모는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던 시아버지 어깨를 팍 밀치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남편이 화가 나서 계모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니 시아버지는 서글픈 표정으로 남편을 맞곤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다. 너희가 이러면 나만 곤란해지니까 그냥 돌아가렴. 부탁이다. 대체 왜 저런 취급을 받고 계속 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그쯤 되니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단단히 잘못하셨다 싶었죠. 그런데 또다시 몇 달 뒤 우리에겐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께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였죠. 암은 침묵의 병이라더니 그렇게 정정해 보이시던 시아버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상태가 너무 나빠 수술도 치료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만 받으며 눈을 감을 날만 기다리게 되셨죠. 아휴, 재혼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송장을 치우게 생겼네. 이 나이에 재혼한 남편 병수반이나 들게 될 줄이야. 당신은 나한테 100번 1000번 고마운 줄 알아요. 아, 저리 좀 비켜봐요. 나도 침대에 좀 눕게. 그런데 방앗간도 쉬며 시아버지 간병을 하겠다던 계모 행동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가족들이 문병을 갈 때마다 계모는 시아버지를 계속 구박하고 있었어요.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저 정도인데 평소엔 어떻겠습니까?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시한부 환자를 침대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이러실 거면 그냥 제가 휴직을 하고 아버님 간병할게요. 됐다, 어머마. 병원 시끄럽게 만들지 말어. 난 괜찮다. 내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 질러? 오호, 너도 날 CM이라고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지? 내가 산송장인 저 양반 옆에 붙어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딜 버르장머리 없게 그딴 소리를 해?
내 남편 간병을 왜 네가 해? 내가 할 거야. 아무리 싸워도 부부는 부부만의 정이 있는 거 몰라? 그쯤 되니 아예 계모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딴판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그렇게 시아버지를 구박하면서도 시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어떻게든 남편과 계모를 시아버지 옆에서 쫓아내려고도 해봤는데 시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를 말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거라. 난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옆을 지켜주는 게 좋다. 이래 봬도 내가 밤새 내 손을 잡고 자는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시아버지의 뜻을 꺾겠다고 바득바득 고집을 부려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갑자기 찾아온 폐렴으로 투병 생활을 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눈을 감으시고 말았죠. 사돈, 사돈, 동안아. 자네가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다면 자네 세처의 눈치 보지 않고 자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리 빨리 눈을 감았노. 이 망할 영감탱이 이렇게 빨리 날 두고 가다니 어떻게 이렇게 내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이오. 내 팔자야. 다시 돌아와요 여보. 나만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아요. 모두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자식들을 제외하곤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아빠와 계모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엉엉 우는 계모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시아버지를 구박하더니 정말로 두 분 사이엔 우리가 모르는 끈끈한 끈이 있었나 싶었죠.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계모는 갑자기 제 남편과 시누이를 들들 볶기 시작하더군요. 너희들 상속 유류분이라는 거 알지? 가족이 보장받을 수 있는 몫의 고인의 재산 말이야. 내가 너희들 부친의 배우자였으니 너희들보다 상속받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 모르면 인터넷에 찾아보든가. 복잡할 것 없이 내가 딱 정해주마. 너희들 아버지 유산 2억에서 1억만 나한테 내놔. 1억이요? 어머니, 그건 거의 절반이 되는 금액 아닌가요? 그게 뭐? 그럼 나한테 그 정도도 못 줘? 전처 잃고 외로워하는 너희들 아버지 쓸쓸함을 누가 채워줬어? 나 만나고 너희들 아버지 예전 모습 되찾았다고 고마워했던 게 바로 너희들 아니야. 마지막에 지지고 볶고 많이 싸우긴 했어도 끝까지 너희들 아버지 곁을 지킨 사람도 나다. 그 양반 말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어머니, 아직 장례 중이잖아요. 우리 유산 이야긴 장례식 다 끝나고 해요. 왜 나중에 얘기를 해? 장례 전이나 후나 받을 돈은 똑같은 건데 지금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례가 끝난 후 이야기하자는데 계모는 특히 제 남편을 졸졸 쫓아다니며 들볶더군요. 그것도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도록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꾸 끝나고 이야기하자며 자신을 피하자 계모는 심보가 굉장히 뒤틀린 모양이었어요. 인상을 팍 쓰고 있던 계모는 갑자기 장례를 시작할 때부터 빈손을 지키고 있던 저희 아빠에게 시선을 돌리더군요. 아빠는 묵묵히 소주와 함께 육개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뜸 계모는 저희 아빠를 향해 큰 소리로 비아냥대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족이라느니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조의금을 딸랑 3만 원을 내? 그러면서 어제부터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안주나 술이나 겁나 처먹네. 아유, 꼴 보기 싫어. 세상 누가 친동생처럼 여긴다는 사돈 장례식에 조의금을 3만 원을 한답니까? 돈 앞에 친구 없다고 아주 심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구먼. 네? 저희 아빠가 조의금을 3만 원 하셨다고요? 그럴 리가. 여보, 아까 아빠가 당신한테 따로 조의금 봉투 주시지 않았어? 그거 벌써 어머님 드렸어? 아니,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 장인어른이 조의금을 따로 내셨어요? 황당했어요. 분명 아빠는 조금 전 남편에게 따로 조의금 봉투를 챙겨주셨거든요. 놀란 남편이 조의금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봉투엔 무려 1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어머니, 장인어른 봉투에 100만 원 넣으셨는데요. 뭔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100만 원? 이 구렁이 같은 양반이 감히 날 모욕해? 사돈, 아니 야, 너 끝까지 날 내 남편 아내로 인정 안 하겠다 이거지? 날 유족으로 인정 안 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처럼 부조하면 3만 원 넣고 진짜 유족이라고 생각하는 태연이한텐 100만 원이나 준 거잖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계모가 난리를 치는데도 아빠는 소주병의 마지막 남은 소주를 끝까지 비우시더군요. 드디어 마지막 잔을 입에 털어 넣으신 아빠는 계모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빠 입에서 나온 엄청난 발언은 장례식장을 발칵 뒤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3만 원이 그래도 내 사돈의 곁을 지켜준 동거인에 대한 내 최소한의 예의라는 건 왜 모르십니까? 동거인? 이보세요. 난 엄연히 그 사람의 아내였어요. 이젠 아주 대놓고 막말을 하는구먼. 잡아떼고 싶으시겠지. 그래야 착한 사돈의 자식들이 한창 정신없을 장례식 동안 어떻게 돈 꼬드겨서 우선 돈을 뜯어낼 수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됐어요. 내가 술 먹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 도망가는 거요? 어림도 없지.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두고 보려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아주 가관이더만. 뭐? 상속유류분? 그거야 당신이 호적까지 사돈의 아내였을 때 해당되는 말이지. 당신 호적상 사돈이랑 아무 관계 아니었잖소. 당신이랑 사돈이랑 혼인신고 안 한 건 나 다 알고 있어. 거기다가 당신 사돈 현금 카드를 몰래 훔쳐가지고 돈 인출해서 당신 자식들한테 빼돌리고 있었다며? 이 날강도 같은 여자야.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거야 애들이 가족관계 증명서만 떼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 아니오. 그리고 당신이 돈 빼돌린 거? 내가 사돈한테 직접 들었어. 당신이 당신 자식들이 진비 갚아주고 폭행 합의금 물어주고 계속해서 생활비 보내준 거 사돈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당신이랑 자식들이랑 통화하는 내용들 전부 들어버려서 알게 됐다더군. 그 돈이 무려 4년간 4천만 원이나 된다며? 그런데도 끝까지 사돈은 당신을 위해서 모른 척 해준 거야. 당신 사돈이 계속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그렇게 사돈을 쪼아대고 구박했던 거지? 마지막엔 아주 미쳐서 날뛰더만. 그거 사돈이 왜 끝까지 안 해줬는지 아슈? 처음엔 한 2년쯤 지나면 하려고 했었대. 근데 당신이 자식들에게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탐욕스러운 당신이 사돈 자식들에게 갈 유산까지 전부 욕심낼까봐 자식들한테 남은 유산 물려주려고 혼인신고를 안 한 거야. 당신 자식들이랑 짜고 당신을 수혜자 삼아서 사돈 생명보험도 들려다 사돈이 거절해서 실패했다며? 내가 그 소리 듣고 정말 부하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돈줄 취급을 받으면서도 당신을 왜 내쫓지 않냐고 물었더니 사돈이 뭐라는 줄 아나? 그래도 당신한테 고마웠대. 살아갈 이유가 없던 자기한테 잠시나마 삶의 기쁨을 주고 살 의지를 줘서. 그리고 당신 인생이 너무 가여웠다는군. 그래서 자기가 눈 감는 그날까진 자기가 받아줄 수 있는 선에 안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고 싶었대. 다른 사람들이 혼인신고 안 한 거 알면 특히 자식들이 당신을 무시할까봐 꼴에 당신 같은 여자도 아내라고 여긴 사돈은 끝까지 주위에 그 사실을 숨겼던 거야.
참 바보같이 착한 사람 아닌가? 어? 말 좀 치어내지 마. 그래, 나 혼인신고 안 했다. 어쩔래? 그래도 난 충분히 그 사람한테 진심을 다했어.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해준 게 서운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자식들한테 돈 주고 생명보험 들어주려고 했다는 거, 그거 증거 있어? 당신은 그냥 내가 싫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유산 더 못 받게 하려고 나 모함하는 거잖아. 날 그렇게 싫어했던 당신은 내 남편도 아닌데 왜 그 사실들을 다 숨겨줬는데? 말이 안 되잖아.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그 바보 같은 인간이 당신을 왜 참고만 사나 궁금하던 차였어. 근데 한 달 전 사돈 병문안을 갔다가 병실 밖에서 들었지. 당신이 왜 혼인신고 안 해주냐고. 유산 한 푼 못 받게 자기 낙동강 오리알 신세 만들 셈이냐고 윽박지른 소리를 똑똑히 말이야. 그때 당신이 혼인신고 못한 것도 처음 알았고 당신이 없는 사이 사돈한테 캐묻고 또 캐물어서 그때 다 알게 된 거야. 그러고선 다 죽어가던 그 양반이 나한테 엉엉 울면서 뭐라는 줄 아나? 당신이 잘해줬던 기억 때문에 당신 곁을 떠날 수가 없었대. 그 잠깐의 따뜻함 때문에 외로웠던 그 양반이 당신한테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당신도 그걸 알고서 당신은 나 없으면 안 되네.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네 하고 사돈한테 세뇌시킨 거지? 그걸 다 알면서도 사돈은 끝까지 나한테 당신을 부탁했네. 그 큰 돈을 당신한테 주었으니 나머지 돈은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맞는 거라고. 그래서 당신하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당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은 남겨둘 수 있게 자식들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말이야. 사돈은 그렇게 끝까지 당신을 걱정했는데 뭐? 1억을 달라고? 아주 끝까지 당신은 돈, 그저 돈뿐이지? 사돈은 이 사실들을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당신의 그 추악한 꼴을 더는 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다 폭로하는 거야. 장례식장 사람들 모두 놀라다 못해 경악을 했습니다. 아빠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시며 계모를 노려보았고 계모의 얼굴은 아주 사색이 되어 있더군요. 어머니, 아니 저기요. 무슨 말이든 해명해 보세요. 당신 정말 우리 아버지 돈을 자식들한테 빼돌렸어요? 아버지 생명보험까지 들게 하려고 했다고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셨는데 그따위 끔찍한 짓을 해요? 그리고서 뻔뻔하게 아버지 재산을 요구해? 당신이 사람이야? 남편은 눈에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계모는 누나를 대굴대굴 굴리다 이내 동정표를 받기로 작전을 변경했는지 벼랑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러더군요. 나도 처음부터 돈만 생각했던 건 아니야. 그냥 망나니 아버지 아래에서 불행하게 자란 우리 자식들이 불쌍해서 한 푼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도 그동안 힘들게 살았어. 나도 불행한 세월의 피해자라고. 엄청난 소란에 우리 빈소뿐 아니라 다른 빈소의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우리 빈소를 구경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아주머니 둘이 큰 소리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로 인해 계모는 마지막 추악한 진실까지 모두 들통나게 되고 말았죠. 저기 저 여자, 저기 윗동네에 살던 여자 아니야? 맞네. 바람난 놈의 애를 20년 넘게 남편 애라고 속여서 키웠다가 들켜서 이혼당한 그 여자. 맞아. 그래서 동네가 엄청 떠들썩했잖아. 저 여자 사치도 엄청 심해서 이혼한 양반 아직도 빚이 한가득이라지? 저 여자 어디로 사라졌네 했더니 여기서도 저딴 식으로 살고 있었네. 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장례식장 안 사람들은 일제히 웅성거리며 계모를 바라보더군요. 가뜩이나 새파래진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진 계모는 벌벌 떨며 우리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우리 아버님이 아줌마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안쓰럽게 여기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죄다 거짓말 투성이었네요.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착한 우리 아버님 심성을 이용해서 아버님한테 접근을 해? 천벌이 무섭지도 않아? 불쌍한 우리 아버지. 당신, 내가 가만 안 둬. 분에 못 이긴 제가 윽박지르는 순간 얼굴이 눈물로 범벅된 신우이가 계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신우이는 계모의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고 계모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해! 나도 당신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까 오늘 아주 머리털 다 뜯길 때까지 당신 여기서 못 벗어날 줄 알아. 아무도 신우이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엉엉 울며 신우이에게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신우이의 소나기에 잠시 힘이 빠진 사이 그 여자는 밖으로 냅다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제야 속에 묵혔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아빠는 바닥에 주저앉아 끄끄대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죠. 아빤 진짜 바보야.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딴 여자한테 마음을 주셨을까. 제가 아버님을 더 잘 보살폈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이게 왜 당신 탓이야? 당신도 내 탓도 아니야. 아무리 자식이어도 채워줄 수 없는 배우자만의 빈자리가 있었겠지. 장인어른이 아니었다면 까맣게 모를 뻔했어. 계모는 끝내 시아버지 발인 때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계모는 시아버지의 댁에 가 있었더라고요. 발인을 끝내고 친정 부모님을 댁으로 모셔드린 뒤 시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우린 뻔뻔하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계모를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모는 끝까지 그 집에서 못 나가겠다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살아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알아서 짐 빼고 당장 나가요. 못 나가. 그래, 나 다른 놈 자식들 낳고 산 거 걸려서 이혼당했다. 그리고 네 아버지 돈도 내 자식들한테 좀 퍼다 줬어. 근데 그렇다고 네 아버지가 나한테 위로받은 사실이 없어져? 네 아버지가 내 덕분에 행복해졌던 거 부정 못할 사실이야. 내가 네 아버지 암 걸리라고 고사 지냈어? 나도 슬펐어. 이 나이에 과부돼서. 혼인신고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도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남편 보내버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돼서 나도 놀라고 힘들었다고. 내가 준이 너 내 머리털 뜯은 거 고소 안 할게. 그러니까 나 여기서 그냥 살게 해줘. 아니면 먹고 살 돈을 주던가. 계모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버티더군요. 경찰을 불러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우린 상의 끝에 계모에게 방앗간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저와 심애부는 반대했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거기 월세잖아. 팔아봤자 권리금도 얼마 못 받을 거야. 마음 같아선 사기로 확 쳐놓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증거도 증인도 없어서 안 된다잖아. 저 여자가 아버지 카드 훔쳐서 자식들한테 돈 보낸 것도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절도로 신고도 못 한다고 하고. 맞아요, 새언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한테 잠깐이나마 위로가 돼준 사람이니 그거라도 주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저 여자 꼴도 보기 싫지만 언니네 아버님한테 아빠가 저 여자를 마지막까지 부탁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요. 너무 바보 같은 아빠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가여운 우리 아빠 유언을 모른 척하기도 힘드네요. 속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식들이 이미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도 했고 아무리 눈을 질끈 감아도 시아버지의 유지를 무시하기도 힘들었죠. 아빠 엄마 또한 못마땅한 눈치셨지만 자식들의 결정이라고 하니 한숨만 쉬시곤 아무 말씀 하시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는 대신 방앗간을 받아가게 됐고 그걸로 우린 그 여자와의 악연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삿짐을 빼나가며 우리를 쉴 새 없이 노려봤는데 저는 너무 약이 올라서 그 여자의 뒤통수에 대고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감사함도 모르는 철면비 주제에 뭘 째려봐요? 당신 우리 아버님 상처를 파고들어서 이용한 벌 분명히 어디선가 받게 될 거예요. 당신 자식들이 당신 못 받아준다고 해서 자식들 집으로 못 가는 거죠? 자기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코빼기도 안 비춘 사람들이니 뻔하지. 당신도 당신이 우리 아버님한테 한 짓처럼 꼭 누군가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거예요. 하긴 제가 그렇게 안 빌어도 어차피 그런 것 같네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퍼주고도 이렇게 혼자 남은 걸 보니 부디 잘 살지 마세요, 아줌마. 그 여자는 시근덕대며 저를 째려봤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그 여자 발치에 침을 탁 뱉고는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와 버렸죠. 이후 저와 남편은 차마 시아버지가 사시던 그 집을 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던 집을 팔고 딸들과 함께 그 집으로 이사를 왔죠. 계모는 방앗간 근처 저렴한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곤 혼자 방앗간을 꾸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빠에게 굉장히 고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가게가 바로 맞은편 근처라 계모를 싫어도 보아야 했으니까요. 헤휴, 목소리 듣기도 짜증나는데 어찌나 밖에 나와서 통화를 해대던지. 그 여자 그렇게 자식들한테 돈 퍼날랐다더니 돈줄 없어지니까 자식들도 나 몰라라 하는 모양이야. 하루에 몇 번씩이나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살아달라. 엄마 외롭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거 보면 말이야. 게다가 워낙에 좁은 지역인지라 계모에 대한 소문은 이미 동네방네 다 퍼졌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계모를 손가락질하며 방앗간으로 아예 발길도 안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남자 잡아먹은 년. 심보가 고약해서인지 저 여자로 주인 바뀐 뒤론 맛대가리도 없어. 차라리 떡집에서 그냥 떡을 사 먹고 말지. 뻔뻔도 해라. 결국 저 방앗간을 꿰찼어? 자식들이 부처고 예수님이네. 우리라도 대신 망하게 해주자고. 결국 그 방앗간은 1년 정도 있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론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뭐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제발 어디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치지만 말길 간절히 바랄 뿐이죠. 지금 방앗간이 있던 그 자리에는 마트가 들어섰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의 가게 앞에 앉아 더 이상 방앗간이 아닌 그곳을 보며 많이 쓸쓸해하세요. 이제 백설기는 아니 그냥 떡은 죽을 때까지 먹지 못하겠구먼. 우리 사돈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 바보 같은 양반 지금쯤 하늘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부인 만나서 신나 있겠구만. 저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딸들을 키우며 딸들이 다 자라고 난 후의 일을 가끔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 만약에 내가 먼저 하늘로 가게 되면 재혼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니, 그냥 당신이 너무 슬퍼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끔 우리 지금부터 거리를 좀 둘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리고 난 절대로 재혼 안 할 거야. 당신이 먼저 떠나면 아이 절에 들어가서 도 닦고 살래.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저는 그만 픽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죠. 남이 보기엔 너무 속 터지고 답답한 시아버지의 행동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해진 상태였기에 그런 여자한테 다 마음을 기댔을까 싶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애틋해 하셨기 때문이었겠죠. 이젠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시아버지가 부디 지금은 하늘에서
시어머니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헤어질 일 없이 아주 오래도록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가뜩이나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자기 입속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 시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부재할 거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 여러분의 배우자분에게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이별은 두렵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현재만큼 후회되는 일도 또 없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얼마 전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 꼴을 아주 제대로 보았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전 진짜 그 말을 이번 기회에 톡톡히 제대로 느끼게 되었네요. 제가 제 사연을 통해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제 시동생입니다.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말아먹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전달드려 볼게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을 통해 만났습니다. 남편은 직업도 괜찮고 속이 깊은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만큼 매사에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늘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속이 깊은 사람이라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약간의 대출만 받아서 집도 얻을 수 있을 정도였죠. 물론 그때 당시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집을 사는데 돈을 좀 보태긴 했지만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이 훨씬 많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과는 완전 정반대 성향인 시동생 때문이었죠. 성실하고 착실한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말 그대로 개차반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노개념의 끝판왕이었죠. 시동생은 제가 그 집에 시집을 갈 때까지만 해도 번듯한 직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희 남편에게서 용돈을 매달 30만 원씩 타서 쓰던 인간이었어요. 30살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 하나 가지지 못해서 늘 편의점 알바나 PC방 알바를 전전긍긍하면서 지냈죠. 그마저도 다 게임이나 유흥에 써버려서 남편에게 엄청 혼나던 인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첫째라는 책임감이 있어서인지 어떻게든 자기 동생을 챙기고 싶어서 시동생에게 계속해서 용돈을 줬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엔 이게 습관이 되니 그 이후부터는 주지 않았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했는지 시동생이 저를 완전히 악당 취급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시동생의 용돈을 끊어버린 건 저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였는데 제가 남편을 꼬드겨서 자기 용돈을 끊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형수,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무슨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도 아니고 왜 동생 생각하는 형을 조종해가지고 남의 용돈을 끊어먹어요? 예? 형수가 뭔데 우리 형제 사이를 갈라놓느냐 말입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그게? 제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다뇨. 제가 무슨 박힌 돌을 빼냈다고 그러세요? 그럼 형수가 꼬드긴 게 아니라고요? 형수가 꼬드긴 거 아니면 용돈 꼬박꼬박 잘 주던 형이 왜 갑자기 제 용돈을 끊겠습니까? 이게 다 형수가 꼬드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남편이 화가 난 채로 나서더라고요. 야, 어따 대고 지금 엄한 사람을 잡아? 내가 네 용돈 끄는 건 순전히 다 내 의지야. 너 내 용돈 믿고 지금까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용돈 주는 게 너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뿐이다.
나이가 30살이 됐으면 이제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좀 해. 남편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서 시동생을 혼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시동생 반응이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완전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형, 사람이 진짜 쪼잔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형수 만나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곤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여자한테 잡혀 사는 꼬락서니 봐라. 앞으로 미래가 안 봐도 훤하다. 안 봐도 훤해. 창피한 줄 알아 형. 남자답지 못하게. 야, 너나 정신 똑바로 차려. 네 형수 때문이 아니라고. 순전히 다 너 때문이야 너. 너 언제까지 그따구로 살래? 네가 지금 나이 30살에 직장을 제대로 다니기를 해. 아닌 그 얼마 안 되는 알바비라도 벌어서 돈을 모을 생각을 해. 너 맨날 하는 짓이 뭐냐?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처마시는 거밖에 더 해? 나 앞으로는 쓸데없는 데 써대는 그 돈 못 준다. 내가 무슨 용돈 주는 기계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돈은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 역시 지지 않고 반박을 했더니 끝까지 자기 형이 져주지 않으니까 열받아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평소라면 마음이 약해 어떻게든 시동생을 풀어주려고 했겠지만 남편도 이제는 더는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대로 시동생을 돌려보냈죠. 그 뒤로 그래도 시동생은 어쨌든 먹고 살아야 했기에 알바는 좀 하는 듯 했는데 문제는 또 헛바람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이번에는 또 사업을 해보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와서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 나 이번에는 사업을 좀 해볼까 싶어. 솔직히 난 조직 생활은 안 맞아서 직장은 못 다닐 것 같고 사업이나 좀 해보려고 치킨집 하나 내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형이 좀 도와주라. 나 지금 가진 거 한 푼도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투자하는 셈 치고 나 좀 도와줘. 시동생은 이번에도 뻔뻔하게 돈 얘기를 꺼내면서 다가왔죠. 남편은 시동생이 사업만은 처음 한다고 나섰던 거였기에 이번엔 진짜로 정신을 차렸나 싶어 돈을 줄까도 했었지만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생 같은 타입은 절대로 그냥 정신을 차릴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좀 걸려 하는 것 같아서 그때는 정말 딱 1,000만 원만 대줬습니다. 사업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동생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5,000만 원이었어요. 진짜 얼토당토 않는 숫자였죠. 우리는 그것만큼은 절대로 못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딱 1,000만 원까지만 해줬어요. 그 돈으로 어찌저찌 해서 옛날 통닭집을 하나 어렵게 차렸는데 역시나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시동생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족한 돈들을 죄다 시부모님께 빌려서 차렸는데 5개월도 못 가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치킨에서 잡내가 나는 데다가 속에는 익지도 않고서 나와서 컴플레인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결국 치킨집은 망해버렸고 그대로 시동생은 또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와 알바나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시댁 부모님도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을 또 해보겠다고 나서길래 그때부터는 온 가족들이 다 나서서 시동생의 사업을 말리고 있었죠. 그렇게 또 반백수로 지내는 시동생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고 있을 때 용케도 시동생이 여자를 잘 만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동서는 당시 작은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아가씨였는데 딱 봐도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인데다 측은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볼품없는 시동생이었지만 사람 만들어주고 싶어서 책임감으로 결혼을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더군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동서가 저한테 얘기를 했죠. 형님,
친구들이 다 제 결혼을 말려요. 왜 직장도 하나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당장 헤어지라고요. 근데요, 저는 저 사람이 좀 불쌍해요. 뭔가 잘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저렇게 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돈 못 벌면 좀 어때요? 제가 버는데, 저는 남자한테 오히려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라. 남자 고시 제대로 해라. 이런 요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부족한 거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저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면 전 그걸로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동서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 결혼을 말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동생이 자기 마누라라고 또 끔찍하게 챙기는 것 같아서 냅뒀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결혼을 하기 전에 시동생이 그래도 이제 결혼하는데 동서를 위해서 돈이라도 좀 보태야겠다며 착실하게 결혼 준비 내내 일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래봤자 알바였지만 지금까지는 다 유흥비로 썼다면 그때는 돈을 다 착실히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보탰기에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나 싶어 다들 감격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결혼을 말리지 않고 동서와 결혼하게 냅뒀던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 전에 시동생에게 이런 말도 했었죠. 야, 너 재수 씨 고생시킬 것 같으면 애초에 결혼하지 마. 지금처럼 착실하게 사람 구실 제대로 하면서 살 것 같으면 나도 결혼 안 말려. 근데 너 내 동생이지만 지금처럼 산다고 하면 난 재수 씨 인생 생각해서 절대로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열심히 하란 말이야. 너 이제 가장이야, 가장. 그리고 가정이 있는 몸이라고.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형. 걱정하지 마. 나 이 사람 정말 많이 사랑해.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그 정도는 다 아니까 잔소린 거기까지만 하세요. 나 이제 진짜 가족들 위해서 성실하게 살 거야. 그렇게 해서 시동생은 다짐에 다짐을 하면서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래도 좀 시동생은 사람답게 잘 사는 듯 하더니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운영하던 쇼핑몰이 대박나기 시작하면서 시동생은 다시 그 철없던 시절로 돌아가더니 어깨가 하늘을 찌르듯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결혼하자마자 동선의 쇼핑몰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자기 마누라가 사업하면서 일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 제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형, 언제까지 그렇게 월급쟁이로 살래? 사람이 말이야, 큰 돈도 좀 만져봐야 큰 사람이 되는 법이야. 그 조망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사니까 형이 그렇게 쪼잔했던 거라고. 알어? 아유, 구질구질하게 월급쟁이로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살고 싶냐?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그렇게는 안 산다. 나 좀 봐, 나.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사람은 사업을 해야 돼, 사업. 그래야 구질구질하게 안 산다고. 뭐야? 너 말 다 했어? 야, 너 지금 재수씨 사업 잘 됐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어? 지금 나한테 뭔 말을 짓거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쪼잔하단 소리가 나와? 구질구질하다니? 야, 구질구질하다고? 어떻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이 자식아?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 현실이. 사실대로 말했는데 뭘. 형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업한다고 했을 때 돈 대줬어 봐. 그럼 내가 고마워서라도 지금 이렇게 잘 됐을 때 형 아주 떠받들고 살지. 근데 날 그렇게 무시하고 돈 한 푼 안 내주더니 지금 봐봐, 형. 형이랑 나랑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사람 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씀씀이 크게 하고 살아, 형.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형을 무시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30살까지 용돈 줘가며 뒷바라지한 자기 형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동생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남편을 무시해댔죠. 그때는 또 다른 날에 모였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또 엉뚱한 걸로 시비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형, 아, 진짜? 옷꼬라지가 그게 뭐냐? 아, 진짜 무슨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말이야. 형, 우리 쇼핑몰에 남자 옷도 좀 있는데 어디 그것 좀 가져다 줘? 우리 창고에 그냥 썩혀 있는 거 많아. 그것만 가져다 입어도 좀 사람다울 텐데. 어때, 형? 내가 그거 한 벌에 1,000원에 줄게. 이렇게 팔아보는 것도 처음이네. 1,000원이면 거저다 거저. 형, 이거 진짜 거저주는 거다. 알지? 내가 완전 바자회 수준으로 쳐주는 거야, 지금. 어디 가서 이런 쇼핑을 다 해보겠어? 뭐, 우린 어차피 그거 다 버리려고 창고에 처박아 둔 건데, 그거라도 꺼내 입으면 형 사람답겠지. 돈 좀 준비해놔. 그럼 내가 쌈박한 걸로다가 골라서 가져다 줄 테니까. 뭐라고? 야, 너 이젠 이 형이 형으로도 안 보여? 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지금 너 말 다 했어? 어? 넌 내가 거지로 보여? 거지로 보이냐고? 이게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니네 옷은 공짜로 줘도 안 입어 이 자식아. 어디서 사람을 거지 취급을 하고 있어? 남편은 완전히 흥분을 해서는 시동생에게 소리를 쳤어요. 저도 옆에서 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했죠. 서방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아나무인이에요? 어쩜 그렇게 개념이 없냐고요. 나일 어디로 처먹었어요? 네? 무슨 다시 유치원생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감히 유치하게 시비해요, 시비는? 동서 사업 좀 잘 된 걸로 유세 떨지 마세요. 그러다 큰 코 다쳐요. 그거 다 서방님 사업도 아니면서 어디서 유세를 떨어요? 기가 막혀서 진짜. 동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서방님.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날 시부모님 댁에서 다 같이 식사하러 모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더 그 인간이랑 같이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 동서가 시동생 대신에 얼마나 사과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미안하다며 백화점에서 고급 옷까지 사와서는 사과를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동서, 지금 우리가 이깟 옷 받고 싶어서 그렇게 화낸 줄 알아? 우리가 왜 화난 줄 알잖아. 아무리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이 옷 도로 가지고 가. 그리고 동서도 동선 남편 버릇 이런 식으로 잘못 들이지 마. 이거 그 인간 버릇 더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한테 사과하고 싶으면 동서가 혼자 올 게 아니라 서방님이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해. 동서는 우리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시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동생은 무슨 일인지 우리한테 처음으로 사과를 하던 거 있죠? 형수, 미안하게 됐어요. 아니, 난 그냥 웃자고 장난친 건데 뭐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줄 알았나. 형이나 형수는 우리 옷 그냥도 주지. 아이, 내가 그 장난이 심했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화 풀어요. 너, 그 말 정말이야? 진짜로 사과하는 거 맞아?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 그럼 맞지 아니겠어? 형은 뭐 속고만 살았나? 아이,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형이 그래도 좀 더 사람답게 옷 입고 다녔으면 해서 했던 말인 거지. 내가 뭐 진짜로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서 그런 말 했겠어? 그러니까 화 풀어, 형. 미안해. 너 다시 한 번만 내 앞에서 남 무시하고 내 마누라 무시하는 말 해봐. 그땐 정말로 난 너 안 봐. 그날로 우리 인연 끊기는 거야. 알았어? 아이, 알았어. 미안해. 사과할게. 됐지? 저희는 시동생의 사과가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사과라도 한 게 어디인가 싶어서 그날은 그냥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그냥 순순히 사과할 사람이 아니었기에 나중에 가서 뒤에서 동서와 통화하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다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동서가 시동생한테 이대로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동생은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우리한테 와서 직접 사과를 한 거였어요. 실제로도 제 말처럼 시동생은 동서가 없으면 정말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결혼을 할 때도 시동생이 가지고 간 돈 한 푼 없었을 정도로 몸뚱아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혼을 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과를 한 거였죠. 하지만 사람이 어디 한 번에 바뀌나요? 시동생은 그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를 무시했죠. 특히나 시아버지 생신 때 또 한 번 우리를 무시하는데 정말 속에서 열불이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선물을 드리는데 저희는 시아버지 구두와 용돈을 준비를 했었어요. 저희는 남편 혼자 벌이를 하는 통에 큰 용돈은 못 해드리고 3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시동생이 완전히 우리를 깔아뭉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동생네는 용돈으로 200만 원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아유, 형, 딱 봐도 저거 금액 얼마 안 되네. 저 쥐꼬리만한 거 들여가지고 뭐 어디 밥이라도 한 끼 잡수겠어? 아버지, 우리는 통 크게 쏩니다. 두둑히 용돈 넣었으니까 어머니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세요. 필요한 것도 사시고 하시고요. 그리고 형, 나한테까지 쪼잔하더니 어떻게 이젠 부모님한테까지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뭐 얼마 넣었어? 기껏해야 뭐 몇십만 원 넣었겠지. 아유, 짜다 짜. 어우, 소금탕이네 완전. 이래서 마누라 잘 만나는 게 중요해. 우리 마누라 봐. 이렇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복동이 노릇 톡톡히 하잖아. 근데 형수를 좀 봐. 형수는 대체 이 집안에 와서 한 게 뭐예요? 뭐 애 둘 낳은 거? 주부로 있으면서 우리 형 등골 빼먹는 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요즘은 다 여성들도 돈 벌고 집안일하면서 육아 잘만 합디다. 뭐하러 그렇게 극성맞게 사는지 원. 여성시대 몰라요? 여성시대. 시동생은 시부모님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남편도 모자라 저까지 무시를 해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솔직히 얼굴이 다 후끈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시동생이 한 말이 맞았기에 할 말이 없었죠. 근데 다행히도 거기에서 저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셨죠. 시아버지는 시동생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바로 시동생에게 아무도 생각 못한 짓을 하시던 거 있죠. 그건 바로 시동생이 건네준 용돈 봉투를 시동생 면전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였습니다. 헉! 아야!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왜 던지세요? 아프지 않아요? 이 아이 놈아, 네가 지금 감히 네 형이랑 형수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어? 네 형이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보다도 더 끔찍하게 널 생각했던 놈이야. 근데 배은망덕하게 감히 네 형을 무시해? 네 영수를 함부로 대해? 난 네 돈 필요 없다. 네 그 썩어 빠진 생각으로 주는 돈이라면 난 1억을 줘도 싫어. 도로 가지고 가 이놈아. 난 우리 큰아들이 주는 돈이 훨씬 귀하다. 네 형수가 주는 돈이 훨씬 귀해. 이 애끼 이놈아. 썩 꺼져.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어. 썩 꺼져버리라고. 예? 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대체? 왜 그러긴. 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넌 사람도 아니야.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얼른 안 가? 급기야 시아버지는 시동생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쫓겨난 시동생은 억울해하면서 떠나버렸죠. 역시나 그 뒷수습은 또 동서의 몫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시동생네는 시댁에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겨우 동서가 빌고 빌어서 시부모님의 용서를 받아내서 그제서야 다닐 수 있었죠. 근데도 진짜 시동생은 강적 중에 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나도 무시하는 강도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 날은 시동생 때문에 거의 분노할 일이 또 생겨버렸거든요. 이번에는 명절에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시부모님은 먼저 들어가서 주무시고 형제들끼리 다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이 마침 딱 떨어졌었어요. 그때 기회를 안 놓치고 거나하게 취한 시동생이 노개념 짓을 제대로 해버렸죠. 술 떨어졌네. 아유 참, 이걸 누가 갔다 온대? 여보, 여보랑 나랑 갔다 오자. 시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동서가 얼른 나서서는 둘이 나가 술을 사오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시동생이 동서의 말을 싸그리 무시한 채 미친 짓을 했습니다. 에이, 우리가 가긴. 난 귀찮아서 못 가겠고 대신 돈으로 줄 테니 형이 좀 갔다 와. 원래 물주는 움직이는 게 아니야. 자, 여기 10,000원. 내가 인심 크게 썼다. 갔다 와라, 형. 시동생은 이 말을 하자마자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더니 남편 티셔츠에 있는 가슴팍 주머니에 10,000원을 찔러 넣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기가 찬데 한마디를 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 갔다 오라고. 그걸로 깎아도 좀 사오고 술도 사와. 아, 참. 10,000원으로 안 되나? 하긴 요즘 물가가 10,000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사지. 자, 그럼 어디 보자. 내가 남는 게 돈이니 어디 한번 찔러 줘볼까? 자, 얘따 50,000원. 아차차, 더 필요하려나? 자, 얘따 50,000원 더. 시동생은 멈추지 않고 거기에서 미친 소리를 더하더니 행동까지 완전히 클라이막스로 미친 짓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지갑에서 50,000원짜리 몇 장 더 꺼내들어 돌돌 만 다음에 남편의 양쪽 귀에 찔러 넣은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저히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돼지머리야 뭐야? 아이고 절해야겠네 절. 여보시오. 나 앞으로 더 부자 되게 해주시오. 꼴 웃은 것 좀 봐라. 시동생의 만행에 남편은 참다가 그만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열이 받아버린 남편은 그대로 자기 양쪽 귀에 꽂혀있는 50,000원짜리를 그 자리에서 빼서는 호탕하게 웃고 있는 시동생 입으로 똘똘 뭉쳐 쳐넣어버렸죠. 야, 너 미쳤어? 어?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 셈이야? 도대체 어디까지 막 나갈 셈이냐고. 너 인생 이렇게 살지 마라. 똑바로 살아. 어디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좀 잘 산다고 이렇게 막 살아? 너 그러다 후회할 일 온다. 정신 차려. 남편은 얼굴까지 새빨개지면서 호통을 쳤고 갑작스럽게 입안으로 들어온 돈뭉치로 인해서 시동생은 캑캑대느라 아무런 반응도 못 보였습니다. 여전히 캑캑대는 시동생 옆에서 동서가 어쩔 줄을 몰라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하지만 남편과 저의 화는 풀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우리는 그대로 또 집으로 올라와 버렸죠. 그리고는 그 뒤로는 시동생과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해서 정말이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시동생도 무슨 고집이 생겼는지 동서가 엄청 닥달을 하는 듯 했는데도 저희한테 사과 한 통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시동생을 우리도 그냥 무시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연락을 받을 수 있었죠. 그때 당시 우리는 애를 2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저도 함께 일을 하긴 했지만 육아를 시작하면서 남편도 저도 아이에게 집중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남편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저도 육아와 살림을 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항상 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시간이 날 때면 아이도 잘 봐주고 집안일도 함께 했었기에
고마운 마음이 컸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보탬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주부로 살면서 남편이 혼자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의외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의 전화였는데요. 명절 사건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다가 몇 달 만에 연락이 왔길래 혹시라도 사과하려는 건가 싶어 전화를 받았다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을 수 있었죠. 그건 바로 시동생이 자기네 쇼핑몰에 택배 포장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알바 좀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수, 잘 지내셨죠? 글쎄요. 그날 서방님이 술 취해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면 잘 지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아, 참나. 아직도 그 일로 삐져 있으십니까? 그 몇 달 전 일을? 하여간에 역시나 속이 좁으시네요. 마음 씀씀이 크게 쓰시라니까. 뭐라고요? 지금 사람 속 더 뒤집으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왜 전화하신 건데요? 아, 거참 성질 급하시긴. 형수, 요즘 애들도 다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해서 할 일 없으시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쇼핑몰에 지금 포장 인력이 딸려서요. 좀 나와서 일 좀 도와주시죠? 저는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일말의 사과도 없이 일을 도와달라는 시동생의 말에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동서가 전화를 바꿔서 받더라고요. 아이 참, 당신은 그렇게 무리하게 부탁드리면 어떡해. 형님,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금 일손이 꼭 좀 필요한데 당장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형님 시간 여유 되시면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대신에 제가 형님 페이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드릴게요. 업무가 좀 바쁘긴 할 텐데 그래도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시동생만 부탁을 했더라면 기분이 나빠서 안 해줬을 텐데 동서가 알바비도 많이 준다고 하고 일 좀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길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보다 손이 좀 느렸어요. 남들이 3개 할 때 저는 하나 정도 하는 수준이었으니 손이 좀 느리긴 했죠. 그래서 손이 더딘 게 좀 미안해서 처음에 제 일을 봐주는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미안. 내가 안 해보던 일이라 좀 손이 느리네. 그래도 나 금방 일 적응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해볼게. 형님, 천천히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처음엔 형님보다도 손 더 느렸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렇게 빨라진 거지.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천천히 익히면서 하세요. 충분히 잘 하고 계세요. 고마워, 동서. 동서는 살짝 위축되는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조금의 부담감을 덜고서 점차 손에 일을 익힐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시동생이었습니다.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제 옆에 와서 계속 깐족대더라고요. 아유, 형수, 손이 참 느리네. 그동안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주부로 있기 전엔 형수도 일 다니지 않았었어요? 거참 신기한 회사네. 이렇게 손 느린 사람도 써주고. 서방님, 뭐든 적응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조금씩 손에 익어가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아, 예, 예. 어디 열심히 해보세요. 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구만. 시동생은 시도 때도 없이 옆에 와서는 시비를 걸었고 일손이 없어 바쁘다면서도 자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참견만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마저도 일이 바빠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가 하는 일이라곤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믹스커피나 홀짝이는 거였습니다. 참, 그동안 여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해왔는지 훤히 다 보이던 거 있죠? 그래도 저는 아예 꼴 보기 싫은 거 내가 외면해 버리자 싶어서 무시하고 제 할 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와서 깐족대는 게 아니겠어요? 형수, 어때요? 우리 회사에서 알바하는 소감이. 우리 쇼핑몰 크죠? 그러니까 형도 그 일 다 그만두고 사업이나 할 것이지.
그 쥐꼬리만한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붙어 있기를. 하여간에 형수, 참 남편 복 없수. 나같이 좋은 마누라 만나는 것도 다 팔자야, 팔자. 내 팔자는 상팔자, 형수 팔자는 개팔자. 아이고, 불쌍해라. 시동생은 주변에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한테 다가와서는 약을 올려댔습니다. 슬슬 모르는 척하던 직원들도 점점 시동생의 무시가 심해지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주변 공기는 싸해져만 갔어요. 저는 여기까지도 상종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냥 꾹 참고 무시하고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동료를 하면 동석골이 더 우스워질 것 같아서 겨우 참아주고 있었죠. 하지만 한 번만 더 깐족거리면 그때는 아예 한 방 먹일 생각으로 이를 갈고 있는데 역시나 이 인간이 또 한 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예 결정타를 날렸죠. 형수, 것 좀 빨리빨리 못합니까? 이래서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하던 여자들은 쓸모가 없다니까. 뭐 일을 해봤어야 써먹지. 이건 뭐 지나가는 할머니 붙잡고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거참 똑바로 좀 합시다, 똑바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오늘 알바비 받아갈 수 있겠어요? 아유, 답답해서 원. 왜 데리고 왔을까? 내가 속이 터져서 그냥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게 둘 걸 왜 불러서는. 속 터져. 직원들 앞에서 다시 나를 무시하는 시동생에게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반박하려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고 한마디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서려던 찰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터졌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의 등장 때문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제 남편이 쇼핑몰에 와서는 시동생이 하는 말을 다 듣고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뚜벅뚜벅 가더니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직원들에게 줄 아이스 아메리카노며 아이스 카페라테 등 사온 것을 그 자리에서 뚜껑을 다 열어서 시동생 머리 위로 확 뿌려버리는 일이었죠. 이게 뭐야? 형 미쳤어? 이게 뭐야? 우유 아니야? 진짜 왜 이래 형? 미쳤어? 돌았냐고?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아니라 네가 돌았겠지. 네가 미쳤겠지. 어따 대고 살림이나 하라 말아야? 너 인생 내가 똑바로 살라고 했지? 근데 감히 네 형수를 건드려? 앞으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넌 이제 내 동생도 아니야. 너 임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너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동안에도 내가 너 용돈 줘가면서 형 노릇했던 사람이야. 근데도 사람 구실 못하길래 정신 좀 차리라고 품에서 좀 떼놨더니 그걸 이렇게 원수로 갚아? 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야. 앞으로 평생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어디 살아봐. 다신 찾지 마라, 다신. 난 이제 너 같은 동생 없다. 그 뒤로 남편은 진짜로 시동생 얼굴을 보지 않고 나가려고 했어요. 이 모든 소란을 듣고 달려온 동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대로 제 손을 잡고는 거기에서 나와버렸죠. 그 이후로 동서가 시동생을 저희 집까지 끌고 와서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우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받아줄 수도 없었어요. 왜냐고요? 끝까지 시동생은 적반하장으로 나왔거든요. 당신 여기 똑바로 못 와? 당신이 잘못해놓고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당장 형님이랑 아주버니께 사과드려. 당장! 내가 왜 사과를 해? 지금 그날 직원들 앞에서 창피 준 인간들이 누군데? 난 절대로 사과 못해. 하려면 지들이 나와서 해야지. 왜 내가 해? 그럼 내가 부리는 직원한테 그따위도 못해? 일 못한 걸 가지고 일 못한다고 했을 뿐인데 무슨? 빠릿빠릿하게 일 잘했어 봐. 그럼 내가 발바닥에 꿀을 붙여서라도 데리고 있지. 흥! 진짜 끝까지 개념 없이 구는 시동생을 보면서
남편은 마지막으로 동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수 씨, 저놈 보셨죠? 지금 저 태도 말이 됩니까? 제가 말이 되는 태도냐고요? 그냥 가십시오. 저놈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면전에다 대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해버리고는 그대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그 이후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따로 동서에게서 미안하다는 전화만 받았을 뿐 그 이후론 시동생과는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얼굴도 안 보고 서로 전혀 왕래하지 않고 지내고 있는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동생의 이혼 소식이었죠. 그 소식은 놀랍게도 시동생이 직접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 며칠 전에 시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그게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자기 번호로 하면 자기 형이 안 받으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한 거였죠. 그러면서 전해오는 소리가 정말 깜짝 놀라 까무러칠 만한 일이었습니다. 형, 나야. 나라고. 제발 전화 끊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나 좀 살려줘, 형. 나 지금 큰일 났어. 나 지금 이혼 소송 중이야. 지금 진짜로 다 개털되게 생겼어. 완전히 인생 쪽박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라, 형. 제발. 시동생이 애원하며 남편에게 매달리면서 하는 내용들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시동생이 이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들으면서도 이런 쓰레기가 또 있나 싶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동생은 지금까지 그 동선의 쇼핑몰 여자 모델하고 바람이 났던 거였어요. 그 여자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쁜 사진을 찍어주려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바람을 다 피우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던 와중에 그 여자가 시동생 애를 가지게 되어 바로 시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동생이 제대로 뒤통수를 때려버리니 보복을 해버렸던 거였습니다. 시동생은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기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그대로 들려주고 싶었는지 당시 상황들을 엄청 자세하게 묘사를 해줬어요. 형, 내가 그 여자한테 그랬어. 야, 내가 미쳤다고 네 애 아빠를 해? 당장 네가 알아서 해결해. 어디서 지금 감히 내 옆자리를 넘봐? 내가 너랑 잠깐 재미 본 거지. 뭐 진지하게 내 마누라 내팽개치고 재혼이라도 할 줄 알았냐? 난 우리 마누라 절대로 못 버려. 그 돈 많은 여자를 내가 어떻게 버려? 돈이 없다면 모를까. 지금은 절대로 못 버린다. 그러니까 네 애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했거든? 아니, 내 말이 뭐 틀렸어? 틀렸냐고. 근데 그 멍청한 여자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진짜 어디다 대고 지가 화를 내? 저희는 여기까지만 들어도 더 들을 가치가 없겠다 싶었는데 그 뒷말이 바로 이어지면서 저희는 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형. 나는 그 여자랑 딱 잘라 헤어졌어. 근데 이 여자가 미쳤는지 우리 쇼핑몰에 와서는 제대로 폭로를 해버린 거야. 아, 진짜 이래서 무식한 인간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왜 그 머리 빈 걸 만나가지고 얼굴 좀 예쁘고 몸매 좀 좋다고 만나줬더니만 아주 끝까지 나한테 질척이더라니까. 저희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시동생을 보면서 구역질이나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질나게 쓰레기인 인간이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억울해 죽으려고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우리는 통쾌해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았죠. 형, 근데 이 여자가 초음파 사진이랑 내가 자기랑 놀러가서 찍은 거, 데이트하면서 찍은 것들 싹 다 가지고 와서는 내 아내한테 보여준 거 있지? 아, 그때부터야 내가 진짜 마누라한테 싹싹 빌고 다 했는데도 그 여자가 날 안 만나줘. 그대로 이혼 소장 날려버리는데 나 진짜 큰일 났어, 형. 지금 그 여자가 내 앞으로 위자료 청구하고 양육비까지 물어내라고 하는데
형 알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재산 분할이라도 좀 어떻게 나눠보려고 했는데 나 그것도 거의 못 받는데 나 진짜 빈털터리야 형. 이대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다고. 나 어떡해? 나 어떡해 형. 형, 나 돈 조금만 빌려줘. 진짜로 이번엔 진짜로 갚을게. 내 말 믿어줘 진짜야 형. 시동생은 이혼을 당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태껏 동서 돈으로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며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당연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속 시원하게 말해줬죠. 야, 너 꼴 좋다 임마. 내가 너 언젠간 사고 한번 크게 칠 줄 알았어. 네 인생 네가 꼰 거 알아서 풀어. 괜히 엄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풀어달라고 하지 말고. 난 더 이상 네 인생에 관여 안 할 거고 전에도 말했다시피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고 네 인생 네 스스로 날아가게 만든 거 축하한다. 내가 봤을 때 넌 아직 한참 더 당해야 돼. 자기 돈도 아닌 걸로 그렇게 요란을 떨더니만 너 그대로 망할 줄 알았다. 혼자 잘 해결해봐라. 남편은 이렇게 한껏 비꼬아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불티나게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아예 받지를 않아 버렸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의 끝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기가 차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이치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그 뒤로 평소 저를 잘 따르고 함께한 집안의 며느리들로서 같이 의지하면서 잘 지냈던 동서가 걱정되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를 한껏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시동생의 진짜 최후를 이야기해 주는데 아주 통쾌하기 짝이 없었죠. 시동생은 그 이후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줘야 하는 걸로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로 받은 일부 금액도 그 후에 쓸데없는 짓을 해서 거의 날려버렸다고 했어요. 결국 시동생은 완전히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으면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동서에게 줘야 하는데 그것마저 없어서 지금은 거의 막노동 물류센터 상하차 개고생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조금씩 벌고 있는 듯 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동생은 동서한테만 돈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임신을 한 상간녀가 끝까지 애는 낳겠다고 발목을 잡는 데다가 애를 낳게 되면 그 애한테까지 양육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동서에게 무진장 매달렸지만 동서가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끝이 그냥 잔혹하고 초라하게 탈탈 털려버린 시동생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시동생이 불쌍하다거나 안타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다 자업자득이었거든요. 현재 시동생은 시댁 부모님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밖에서 벌이고 다닌 데다가 그렇게까지 혼이 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을 보면서 시댁 부모님마저도 아예 외면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동생 혼자서 원룸 방 하나 겨우 구해서 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거기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동서만 가끔 제가 연락을 따로 해서 이제는 서로 친한 언니 동생으로 여기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네요. 동서는 여전히 쇼핑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규모가 더 커져서 지금은 해외까지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혼 이후에 더 인생이 활짝 핀 동서를 보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정주부로 일하면서 요즘은 부업을 조금씩 배우면서 뜨개질로 제 사업을 하나씩 시작해보고 있어요. 이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얼마 전에는 제 첫 수입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고기를 사 먹기도 했네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쉽게 들어온 것은 그만큼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자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이치를 몰랐던 시동생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렸죠.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조강지처 배신하고 쓸데없는 욕구를 채우는 인간들의 끝은 가혹하다는 사실을요. 시동생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은 부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소중히 여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앞으로도 쭉 살아가려고 해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